소개를 받은 김학수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은 유인물의 85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 자체를 2차 자큰 논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아마 자손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조선시대 전공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제약의 주체가 되는 인물은 고려시대 때, 즉 충의 가치를 중시했던 분들을 제양을 하면서 효를 강조하는 주자적 가치를 가지고 높낮이를 따진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론에 층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태사묘 위차 내지는 자큰의 문제는 조선시대적인 발상 속에서 고려시대의 조상을 논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라는 게 가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가를 중시하는 것이 곧 나를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게 되고, 바로 조선적 가치 속에서 그 높이는 과정 속에서 서로 높이려는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논쟁이 생기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공수의 과정도 발생하죠. 공격과 수비의 형태, 이런 문제를 저는 맞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주자적인 효의 가치를 존중했던 분들, 조선의 분들이 그 이념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없겠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태사는 아까 한기문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김호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사람과 신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안동 사람들 또는 삼태사의 자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신의 단계에 올라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안동 부에 가히 삼신이라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안동이 저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왔겠지만은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하나의 역사의 포커스를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된 분들이 바로 이 삼태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두 분의 발표자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이 삼태사에 대한 제향은 고려 초기 아마 성종 임금 연간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우리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과 같은 그러한 형식의 묘제의 완성위에서 제사를 지낸다기보다는 바로 안동, 지금으로 치면 안동시의 시청 권력 속에서 이루어진, 아까 호장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고려 초기부터 삼태사의 제향은 이루어져 왔던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것이 유교적인 예제 속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사당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이제 조선 중종 임금 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삼공신묘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삼공신묘의 건립 반론자가 바로 김광철이라는 분이고, 이 김광철이라는 분은 권씨의 외손입니다. 권송이라는 분의 외손자가 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권씨와 맥이 닿습니다. 그래서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강릉 김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사를 위해서 사당을 짓는 이런 과정.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태사묘는 아니고 삼공신묘 이렇게 지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특히 권씨 집안의 자손들이
삼공신묘 또는 태사묘의 운영에 매우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유인물에도 써놨습니다만 권철, 권소 이런 분들, 권응정 이런 분들이 재전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산의 확보라든지 운영 규칙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여해 왔습니다. 이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주도권이 세어진다라는 의미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사림시대의 유명한 송암 권호문 선생 이런 분들도 태사묘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삼성바지의 공동의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권시 중심의 사당으로 이미지화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13년에 바로 이제 태사묘를 새롭게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주관했던 분이 장곡 권태일 역시 권씨입니다. 권태일은 그 본인이 권씨지만 장인이 학봉인데 학봉은 또 권씨 집안의 사입니다. 이 혈연적으로 친처 양측적으로 권씨의 피가 흐르는 분이 장곡 권태일이죠. 당연히 권씨 중심의 태사묘 의식세계를 잔존시키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983년쯤에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 태사묘가 1613년에 와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태사묘로 이제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당시 1563년에 안동 부사였던 권응정이라는 분이 퇴계 선생에게 기문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기문을 부탁해서 퇴계 선생이 1563년경에 비문을 지었는데 내용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직급으로 볼 때 김태사가 높은 것 같다. 그러나 고려 태조를 돕는 꽤 그다음 요즘으로 치면 위즈덤은 권태사의 식견에서 나온 것 같다. 백성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자기의 높고 낮음보다는 그 꽤 다른 보민에 따른 덕을 더 감사하는 듯하다. 해서 권씨들이 태사묘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하해지유 무슨 그렇게 해야 될 것까지야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권응정은 아예 권씨 중심의 주도 체제를 퇴계 선생이 이 글에서 인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는데 퇴계 선생이 그렇게 단안을 내리지 않고 다소 절충적이면서 중도적이면서도 조금 권씨에게 조금 이로운 듯한 취지로 글을 지어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권씨의 입장에서는 퇴계 선생이 우리 권태사를 중심으로 표현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권응정이라는 분은 불만스럽게 여겨서 퇴계 선생 글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동생 글 잘 쓰는 아주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이 있었던 권응인에게 묘정비를 짓게 해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죠. 퇴계 선생의 글조차도 당대 주관자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자체가 삼성들 중에 특히 권씨들이 태사묘의 운영의 주도권을 아주 공고히 만들어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13년에 낙성을 할 때 경향에 안동권씨의 종친들이 아주 이름 있는 종친들이 이 낙성식에 참여를 해서 대대적인 축하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또한 권씨 중심의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논점 이야기는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권씨 중심의 체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안동 김씨들의 일종의 항변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조선 17세기 초반입니다. 바로 청음회였습니다.
척화대신으로 이름을 얻고 학술과 문장이 대단히 뛰어났고 당대 정치적인 비중이 대단히 높았던 청음에 의해서 이 이의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략 1621년쯤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음의 정치적 권한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던 이 시점. 바로 안동 김씨의 사회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안동 권씨 중심의 운영 체계에 대한 반론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의 수백 년 동안 이런 반론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청음대에서 오는 것은 바로 김씨의 정치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안동 김씨를 당대 최고의 문벌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동 김씨가 조선에 들어와서 최초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저 길안 묵계에 계시는 보백당입니다. 보백당 이전에는 문과 출신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보백당은 장동 김씨의 직접 선대는 아니고 바로 방조이긴 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안동 김씨의 사회적인 성장은 굉장히 더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로 특히 청음 이후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조선 최고의 문벌이 된 것이고 시작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청음입니다. 청음은 역사 기록들 하죠. 역사 기록에 김태사가 그 당시 고창 성주고 또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대광이라는 직급을 상대적으로 높은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위차와 자컨에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하면 될 것이지 다른 무슨 기준이 필요한 것이냐. 이게 청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바로 1613년 낙성식을 사실상 이끌었던 권태희 장국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의제기입니다. 그 시대의 선배들이 다들 수준이 높고 점잖은 분들이라서 말이 점잖을 뿐이지 그 말의 뜻은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논쟁이 시작되고 이 논쟁은 뭐 지금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 영조 임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부침을 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런 하나의 향촌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학문적으로 서예와 학본 간의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병호시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논쟁과 그것이 결과로서 학파적 양분이 있어왔고 또 이 태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삼성, 뭐 특히 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종족적인 갈등이 사실 존재했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면 역동성이 있는 지역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이 알력과 대립이 상당히 고골이 깊었던 고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림물에 보게 되면 위패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권태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예법에 입각하면 해석해낼 길이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묘에 제일 왼쪽부터 제일 수위를 써내려옵니다. 고조, 정조, 조, 아버지. 뭐 경우에 불천이를 겸하게 되면 제일 윗자리에 불천이가 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입각하면 오히려 장태사가 수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간의 공론이 장태사가 수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권씨 입장에서는 중세 시대에는 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중간에 있는 신주를 가장 수위로 본다라는 중존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예서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권씨 주도형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소 관행적인 룰 속에서 권태사가 수위로 인식이 되고 제사를 지낼 때 권태사의 위패에 가장 먼저 잔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음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지어 청음은 그 사성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미혹된다. 뭐 명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씨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다른 세 분 함께 했지만 성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가장 나라에서 중히 여긴 정좌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국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역사책을 꼼꼼히 검토를 해보니까 김태사가 고창 성주를 했다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사성이 의심스럽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창 성주를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어쨌든 상호의 존재성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씨 집안에서 여지성남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지성남이라는 자체가 서거정과 권람이 만든 것이죠. 권람은 양촌의 손자고 서거정은 양촌의 외손자 아니냐. 전부 권씨들이 만든 거죠. 이건 두치 아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청음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끼워 맞춘 것인지 아닌지는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두 분 사이의 논쟁의 과정에서는 일종의 강력한 자료 비판이 상호가 인정 근거로 삼는 자료에 대한 또 상호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또 이 학문적인 토론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문 중심의 체제를 김씨들이 그 주도권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 청음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 자손의 성쇠 여하가 할아버지들 위차에 영향을 미쳤어야 되겠느냐?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가지고 재양을 받들면 되는 것이지. A집 후손이 많고 B집 후손이 적으면 그것이 뒤바뀌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재향의 본래의 뜻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청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마 족쇄로 봤을 때 청음 당대만 하더라도 조선 팔도 내에 족쇄로 봤을 때 당연히 권태사의 후손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현달한 인물들도 많았을 거로 판단이 되고 청음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음 당대에 이것이 해결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을 제기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청음의 이 반론의 제기는 이후에 안동김씨 측에서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태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중후반이 되면 왕조로 치면 숙종의 시대가 돼요. 숙종의 시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당쟁의 시대입니다. 당쟁의 시대 중에서도 어떤 시대냐? 환국의 시대입니다. 일진일퇴하는 한 정당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나머지 정당은 죽거나 쫓겨나는 이러한 번복의 정치가 시작되는 게 숙종 때고 그러니까 당쟁으로 치면 가장 치열한 시대가 됩니다. 요 시점이 또한 태사묘 논쟁이 있어도 가장 치열한 시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김주한이라는 분, 제가 알기로는 구전 선생의 아들입니다. 구전. 저 봉화 쪽에 아마 자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주한이라는 분이 상소를 올려서 태사묘의 위차와 그 다음에 묘임, 즉 간부들 구성 바꿔야 된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동 부사에게 그때 안동 부사가 맹주사라는 분인데 맹주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주사가 혼자 판단하기 힘드니까 안동에 원로 60명을 모읍니다. 안동 그 당시 선비 사회에서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요새 이야기를 하면
오피니언 리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60명을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전부 다 직접 이야기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옛날 고문서로 그거를 단자를 낸다, 이렇게 사직 단자만 단자가 아니고 의견을 내는 문서도 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자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의견의 요지는 뭐 여기 권씨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당시 여론은 권씨가 좀 과한 것 같다 하는 것이 향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한 맹주서가 어떻게 했냐, 그렇다면 이 차의 선우까지는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도 이 운영하는 묘임, 그 중에서도 도유사는 좀 향중에 공개적으로 좀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누구를 임명했느냐, 서해의 정손자 충용, 이찬, 유의하를 도유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주서가 가고 얼마 안 있어 다시 권씨 집안에서 이 서해의 정손자까지도 태사묘의 도유사로 둘 수 없다 해서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으로도 관의 지원과 관의 육성 속에서 존재하는 태사묘가 관건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 안동사회의 태사묘를 둘러싼 지역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때 끊임없는 김씨의 도전 속에서 권씨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그때 중앙에, 숙종시대 중앙에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권대운, 우의정, 그 당시 권대운은 우의정입니다. 권대운에게 부탁을 합니다. 김씨들의 끊임없는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를 통해서 확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의를 했던 것 같고, 그 맥락에서 권대운 등이 어떤 이야기를 해오느냐, 다음에 안동 무사가 내려가면 완문, 일종의 결의문입니다. 결의문을 받게 해줄 것이니 걱정을 말아라 라고 하는 회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회문에 연명한 사람이 제가 박스에 그려둔 사람입니다. 이 권대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그 당시 사실 조선에서, 그 당시 조선에서 권씨를 가장 대표하는 존재가 권대원이었고, 권대원이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1678년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1679년에 안동부사가 강수학이라는 분이 오는데, 바로 그분이 권대원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완문을, 그 결의문을, 권씨 주도형의 내용을 박은 완문을 편액에다가 딱 끌어서 태사묘 묘당에다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관의 인준을 통해서 권씨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김씨들의 이의제기를 조금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 시점입니다. 바로 요 시점입니다. 순수 재향의 단계를 넘어서서 태사묘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힘 있는 일가들의 힘을 수용하다 보면 잠시 그 순간 정치적인 힘을 빌 때는 상당히 고마운 측면이 있지만 한번 끌어들인 힘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태사묘의 묘향이 자체적인 해결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권력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재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게 가를 중시하는 효의 입장에서 내 집안을 강조하는 주자학적 의식이 아주 극도화의 과정이 바로 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은 아까 제가 숙종시대를 한국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인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1680년에 모든 남인이 쫓겨나고 다시금 서인이 들어왔습니다. 우린 그걸 역사에서 경신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식왕국이 일어나고 2년 후인 1682년에 김수일이라는 분이 바로 서인적인 입장에서 김씨 측의 입장에서 태사묘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김씨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청음의 성가 김수왕이 영의정을 할 때, 안동 김씨의 정치적인 권한이 가장 강성하던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수일의 상소는 이제 태사묘의 이야기가 안동 부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임금님한테까지, 즉 숙종한테 보고된 조정의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예조판서 남용익의 주선하에 모든 결정을 번복해서 앞으로는 김태사를 수위로 삼고 김태사를 가장 먼저 잔을 올린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어명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조의 공식 관문이 그렇게 하산이 된 것입니다. 앞서서 권씨 재경 종친들의 힘을 빌었듯이 바로 김씨들도 똑같이 서울에 있는 힘 있는 재경 종친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남인 정권 시대에는 권씨가, 서인 정권 시대에는 김씨가 각기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권씨를 뒤에서 미는 힘은 남인이었던 것입니다. 김씨를 뒤에서 미는 것은 서인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내려가면 노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1682년에 상소는 청음 이래 60년 만에 청음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689년에 다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다시 재기용이 됐습니다. 그걸 기사환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환국이 일어나니까 태사묘의 운영의 질서도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의 정치 상황이 번복이 됨과 동시에 그 힘이 이 향촌 사회까지 뻗쳐서 이 태사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때 남인 정권의 모든 문장과 학술을 주관했던 하계권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계권유는 가람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아주 남인의 대학자고 명사입니다. 이분의 주관하에 1682년에 이루어졌던 그 번복을 다시금 철회시키고 안동 권씨 중심의 패턴으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재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향의 원리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 원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1689년에 이 결정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안동 김씨의 더 큰 힘이 작용했음에도 이 처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힘은 무엇일까? 사실 저도 궁금한데, 그것이 아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권씨 중심의 주도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그것이 작용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추론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사환국을 통해서 태사묘의 작헌과 입회 위차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시 권씨 중심의 패턴을 회복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태사묘가 안동 권씨의 가면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이럴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별묘를 세웁니다. 차라리 사당을 따로 세워서 우리 할아버지 모셔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권씨의 입장에서도 삼태사가 한 사당에 한 재양을 받을 때 권위가 사는 것이지, 김태사묘 따로 있고 권태사묘 따로 있고 장태사묘가 따로 있게 되면 그 권위는 3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30분의 1, 300분의 1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별묘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 그 딜레마라고 알고 이미 안동 김치체에서 그러한 논의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별묘를 만들겠는데 만약 그 별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면 우리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718년에 유회당 권이진이 안동 무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분이 참 묘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정치적으로 남인이지만 외할아버지가 우암송씨였습니다. 이분은 남인의 혈통과 서인 노론의 혈통을 반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판단 역시도 굉장히 좀 중도적이고 절충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데들이 꽤 많은데 마침 안동 부사로 와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느냐. 작흥과 위차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묘임, 간부의 안동 지역 사회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권유 형식의 하달을 하다가 그 다음에가 되면 아예 간부 그룹은 지역 사회로 환원시킨다라고 하는 완문을 만들어서 확정을 공문서화 시키게 되는데 이 공문서화를 시킬 때 향촌에서 동의했던 분이 창설제 권두경 선생입니다. 서울 측 김씨네들 인준도 받아야 되는데 그 유명한 영의정 김창진 노론 4대 신원수 위망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명 이런 사람들의 인준서를 도장을 받아서 완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권유성이었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진 것입니다. 부사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맥락에서 이제 도유사는 많은 유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도유사는 삼태사의 자손과 관계없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권의진이 안동부사를 그만두고 가니까 또 지역사회에서는 그때 차정된 도유사를 또 쫓아내고 이 참 태사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의진의 어쨌든 그러한 고육책적인 조정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깊이 미치지 않는 그런 측면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21년에 안동 관청에 불이 나서 태사묘가 다 타진 않았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별묘론이 다시 김씨와 장씨 측에서 별묘론을 다시 제기하게 되고 또 묘임을 개방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면 김창업 등이 아주 대대적으로 역할을 하고 안노석이라고 아시죠? 저기 왜 어딘가 와룡에 가면 순응한 씨들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안노석, 안연석, 안복주 대체로 이분들은 노론을 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노석이라는 분이 그러한 별론에 대해서 많은 조정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유보를 시키긴 합니다만은 태사묘의 갈등 관계는 잠복할 뿐이지 끊임없이 내재된다. 이런 상황에서 1766년에 안동 김씨 출신의 김응순이라는 분이 경상도 관찰사였거든요. 경상감사로 부임을 해서 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김시교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영조에게 올리게 합니다. 제가 인용문에 달아놨습니다. 영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참 좋았다. 아침에 임금 일어나서 기분도 상쾌하고 기분이 맑았는데 출근하자마자 상소문들이 막 올라오는데 읽어보니 이 이야기를 내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때 영조의 나이가 80이 다 돼갈 때 내 이 늙음하게 머리 희끗희끗한 이 늙은 임금이 오전에는 권씨상소에 답을 써줘야 되고 오후에는 김씨상소에 또 답 써주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 라고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오히려 밑으로는 실무자를 시켜서 이 사건과 관계되는 모든 관계 서적을 상고할 수 있는 대로 다 들고 오라. 그러니까 1682년 서류, 1689년 1715년 서류를 다 들고 오는 것입니다. 임금이 꼼꼼하게 전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가신 듯한 표현을 하시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영조는 뭘 알고 있느냐? 서인과 남인이 싸울 때 이걸 보합하지 않으면 나라가 쪼개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했던 것입니다. 영조는 서인과 남인의 싸움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사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이거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옳고 그러다 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그러나 임금이 개입해서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영조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공식적인 운영이 됐으면 됩니다. 거의 서원에 준하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충문을 쓸 때 몇 대손 누구 이렇게 쓴다는데 그건 집에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이지 어떻게 공공의 사당에서 몇 대손 누구라고 쓸 수 있느냐. 도산서원에 제약하면서 몇 대손 누구라고 안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 이게 뭔가 가문적 운영은 곤란하다. 공식적 운영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조가 가장 착안했던 것이 뭐였느냐. 권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권이진의 의견. 바로 권이진의 의견이 이 태사묘 논쟁의 탕평적 조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참조자료로 봤던 것이고 영조가 그걸 채택해서 묘임을 개방한다. 그 다음에 중간 권태사 앞에만 있던 향탁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태사의 신의 앞에 향탁을 각각 비치한다. 잔은 한꺼번에 올렸다. 시차를 두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세 어른이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 동원한다. 라는 쪽으로 조정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이론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어명으로 완문을 내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영조의 경연과 관련된 기록에서 다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영조 임금의 대에 와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탕평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추구했던 탕평 정치론과 맞물려서 향촌의 재향론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당한 조율을 보고 격화되었던 것이 다운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 이후에도 크고 작은 대립은 존재해왔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러한 마음에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논쟁의 흐름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누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바로 조선시대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념이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특별히 이상해서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그 시대적인 환경에 그 시대적인 보편적인 인간으로 살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유교는 나쁜 것인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유교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모든 유교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러한 의식은 조선시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살갑고 절실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유교적인 가르침의 가치는 조선시대에서 끝이 나고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을 이야기하고 전통의 개성을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를 복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반성의
거울로 삼는 그런 점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원 향례를 제가 가보면 어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거 놓으면 안 된다, 저기 놓으면 안 된다. 그 젊은 저희들이 봤을 때 대경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 이치가 바뀌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조선의 사람이 아닌데 왜 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조선의 예법을 저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 태사묘만에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전통의 큰 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삼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